해녀 할망이 개발 방해하고 있다니까. 마을에 관해 모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진 거 아니야? 차라리 이참에 은퇴하시는 게. 평생 바다를 지켜온 저를 향한 조롱들이 쏟아졌습니다. 할망, 좀 조용히 지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 그때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보시다시피 바다가 많이 변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막막해지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은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젊은 남자가 누구인지를요. 할머니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해녀입니다. 올해로 80이 되었죠. 제주 구자읍 세화포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바다와 함께 살아왔어요. 새벽 5시. 바다가 가장 조용한 시간이에요. 물결이 해안가 현무암을 살짝살짝 핫으며 지나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물가에 앉아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있어요. 수온이 어제보다 조금 올랐네요. 조류도 평소보다 느려졌고요. 할망,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은지와 수민이가 잠수복을 입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아가씨들이에요. 해녀 체험을 배우러 한 달 전부터 저를 찾아오고 있죠. 응, 왔구나. 오늘은 숨참기부터 다시 해보자.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은지는 28, 수민이는 32. 도시 생활에 지쳐서 제주로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아이들 아직 바다의 성격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할망, 어제 연습할 때 숨이 금방 차오르던데요.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은지가 물었어요. 저는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저기 파도 좀 봐. 높게 일어나는 파도는 금방 부서져. 그런데 낮게 밀려오는 파도는 오래가지. 숨도 마찬가지야. 파도는 낮게, 숨은 길게. 이게 바다에서 살아남는 법이야.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진짜 의미는 모를 거예요. 몸으로 익혀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바다 앞에서 시범을 보였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깊이가 중요하죠. 폐 깊숙한 곳까지 공기를 채우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내는 거예요. 이제 따라해봐. 은지와 수민이가 제 동작을 따라했어요. 아직 어설프지만 며칠 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수민이가 너무 서두르고 있어요. 수민아, 천천히 해. 바다는 급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네, 할망.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이 나요. 저도 처음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랬거든요. 어머니한테 혼나면서 배웠죠. 그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연습이 끝나고 폭우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뭔가 새로운 게 세워져 있더군요. 파란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예정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깃발 옆에는 빨간 측량 말뚝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어요. 바다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더군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어요. 할망, 저게 뭐예요? 은지가 물었어요. 개발 공사 때문인 모양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뚝들이 박힌 곳은 제가 평생 다녔던 물질 자리거든요. 마을회관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벽에 붙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상 리조트 개발 주민 설명회 개최 안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내일이더군요. 할망, 바다가 많이 바뀔까요? 수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글쎄다. 바다는 예측하기 어려워. 조류가 한번 틀어지면 물고기들이 다 떠나버리거든. 소라도, 전복도 말이야.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따라 파도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웃집 영순이네를 만났어요. 해녀야, 내일 설명회 갈 거지? 응, 가야지. 우리 바다 이야기인데. 그런데 말이야, 개발회사에서 온 사람들이 어제 마을 돌아다니더라고. 뭔가 서류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영순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일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차 한 잔을 끓여 마셨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에서 저는 지난 50년을 살아왔어요. 태풍이 와도 겨울바람이 매서워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 마을 사람들은 제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조류가 틀어지면 소라가 사라진다고 말해도 할망 걱정이 너무 많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 개발이 되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여전히 낮게 밀려오고 있었어요. 바다는 변하지 않는데 바다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설명회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파도는 낮게, 숨은 길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원칙만큼은 잊지 않을 거예요. 설명회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마을회관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개발회사에서 온 사람들이 큰 화면을 틀어놓고 설명을 했죠. 해상풍력 발전소와 리조트가 들어서면 마을이 얼마나 좋아질지 이야기했어요. 설명이 끝나고 나서였어요.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만족도 설문지입니다.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종이를 받아봤어요.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돋보기를 가져오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금방금방 체크하고 도장을 찍고 있더라고요. 해녀회장인 정순이가 제게 말했어요. 해녀야, 우리도 해녀회 도장 찍어서 내야 해.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 말고. 저는 정순이를 믿었어요. 이 동네에서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니까요. 그래서 해녀회 도장을 꺼내서 종이에 찍었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포구에 나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개발회사에서 바지선 들어온다는데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래. 어장 사용 동의받았다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장 사용 동의라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을회관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벌써 모여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큰일 난 거 아니까?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더니 정순이가 종이를 보여줬어요. 제가 사흘 전에 도장 찍은 그 종이었습니다. 해녀야, 이거 맨 아래쪽 봐. 여기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저는 돋보기를 꺼내서 봤어요. 맨 아래 구석에 정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본 설문, 참여는 해당 지역 어장 사용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거 사기 아니야? 설문지라고 해놓고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도장 찍은 사람 누구야? 그때 정순이가 제 쪽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해녀가 해녀에 도장 찍었어. 정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해녀 할망이 도장 찍었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따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할망, 왜 그런데 도장을 찍었어요? 젊은 어부 하나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설문지라고 해서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몰랐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우리 바다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함부로 도장 찍으면 어떡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인 종파리가 들어왔어요. 야들아, 무슨 일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정순이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종파리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개발회사에서 이미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 공문이 뭐라고 써 있는데? 해상 작업 준비를 위해 다음 주부터 다지선을 투입한다고 해. 어장 사용 동의서 확보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써 있어.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속은 거잖아. 어떻게 해야 해? 변호사라도 찾아야겠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변호사를? 회관이 점점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은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모든 일의 원인인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해녀야, 어디가? 정순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가 보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저 바다에 바지선이 들어온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그 종이를 다시 꺼내봤어요. 돋보기로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써 있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속이는 것은 너무했죠.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 은지와 수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망, 괜찮으세요?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은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들어와.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할망, 정말 바지선이 들어와요? 수민이가 물었어요. 그런 모양이야. 저는 창밖 바다를 가리켰어요. 저녁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물질 연습은 어떻게 해요? 글쎄다. 조금 기다려봐야겠어. 제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은지와 수민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개발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준비했을까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도는 낮게, 숨은 길게. 하지만 이번에는 이 원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바지선이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새와포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포구로 나가면 물빛부터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물이 맑아서 바닥까지 훤히 보였는데 이제는 흙탕물처럼 탁해졌어요. 바지선에서 내리는 기계들이 바닥을 파헤치면서 모래와 뻘이 떠오른 거죠. 더 큰 문제는 물고기들이었어요. 조개도, 톳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맘때 소라가 많이 잡히는데 며칠째 몇 개 건지는 게 전부예요. 할망, 오늘도 소라가 하나도 없네요. 정순이가 물질 바구니를 들어 보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텅 빈 바구니가 처량해 보였습니다. 골창 쪽으로 가볼까? 제가 제안했어요. 골창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만이에요. 물이 맑고 조류가 잔잔해서 전복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죠.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은 걸리는데 정순이가 머뭇거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먼 바다까지 나가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괜찮아. 나도 오래간만에 골창 가보고 싶어. 우리는 배를 타고 골창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바지선 옆을 지나야 했습니다. 거대한 선박에서 나오는 소음이 귀를 찌르더라고요. 크레인이 바닷속으로 무거운 장비를 내리고 있었어요. 골창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다행히 이곳은 아직 공사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도 비교적 맑았고요. 물에 들어가자마자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요. 물의 맛이 달랐어요. 짠맛이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지하에서 솟아나는 순물의 양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물질을 했는데 전복 몇 개와 톳 조금이 전부였어요. 평소 같으면 바구니 가득 담았을 텐데요. 이상해. 골창도 이 정도밖에 안 잡히네. 정순이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류가 변한 것 같아. 바지선 때문인지. 제가 중얼거렸더니 정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겠어? 아직 공사도 제대로 시작 안 했는데.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바다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 곳이 흔들리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회관을 지났어요. 사람들이 또 모여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하게 생겼는데 눈빛이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사에서 온 윤태경 팀장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어장 사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보상이라는 말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보상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종팔 이장이 물었어요. 현재 어획량 감소분을 계산해서 보상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정확한 피해 산정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태경이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불법 조업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불법 조업이라니요? 정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조업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불법 조업이라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불법 조업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조사 결과 골창 일대에서 무허가 조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구역은 이미 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윤태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골창에서 조업한 건 오늘 오후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평생 다니던 곳에서 조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순이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허가가 필요하죠. 언제 그런 법이 생겼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공고는 이미 나갔습니다. 모르셨다면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윤태경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마치 우리가 범죄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골창은 우리가 대대로 다니던 곳이에요. 거기가 언제 개발 구역이 되었어요? 윤태경이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해녀의 도장을 찍으신 분이죠. 그때 어장 사용에 동의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제가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그건 속인 거잖아요. 설문지라고 해놓고. 제가 항변했지만 윤태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는 동의서입니다. 작은 글씨라도 써 있었으니까 유효하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쏠렸어요. 따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팔 이장이 물었어요. 불법 조업건이 있으니까 보상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계획의 3분의 1 정도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라고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일 텐데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해녀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글쎄다. 나도 모르겠어. 제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다른 어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서쪽 해안에 순물이 나는 곳이 있어. 거기라면 아직 개발 손길이 닿지 않았을 거야. 제가 말했더니 정순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해녀야, 그런 곳이 어디 있어? 우리가 모르는 곳이 있겠어? 있어. 내가 젊을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곳이야. 배로 1시간 정도 나가야 하지만 다른 해녀들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망, 이제 그런 모험할 나이가 아니에요. 차라리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젊은 해녀 하나가 말했어요. 그래요. 할망은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좀 쉬세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늙은 사람 취급받고 있다는 게 서러웠어요. 내 말 믿어봐. 그곳에 가면 분명히 할망. 그만해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힘든데 괜한 희망 주지 마세요. 정순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회관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바지선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도장을 함부로 찍은 것도,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는 것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그 순물 근처라면 아직 희망이 있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래된 지도를 꺼냈어요. 할머니가 그려주신 손으로 그린 지도였습니다. 여기에 순물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내일은 혼자라도 그곳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파도는 낮게, 숨은 길게. 이 원칙만은 잊지 말아야겠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혼자 배를 타고 나갔어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그 순물 자리를 찾으러요. 지도를 보니 공사장에서 서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배를 저어가는데 멀리서 바지선이 보였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선박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크레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물자리로 가려면 공사장 근처를 지나야 했어요. 다른 길은 너무 멀어서 혼자 가기에는 무리였거든요. 조심스럽게 배를 저어갔어요. 공사선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서요. 다행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순물자리에 도착해보니 이상했어요. 물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투명한 청록색이 아니라 회색빛이 돌았어요. 지하에서 솟아나는 신선한 물이 탁해진 거죠. 그래도 물에 들어가 봤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속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시야가 흐렸고 물의 맛도 달랐어요. 뭔가 기름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전복을 찾으려고 바위 틈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곳에 전복이 가득했을 텐데요. 실망해서 물 위로 올라왔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나와. 돌아보니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작은 배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험상궂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들어왔어? 그 사람이 소리쳤어요. 저는 그냥 물질하러.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끊어버렸어요. 여기 공사구역이야. 무단 침입이라고. 공사구역이라뇨? 여기는 바다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야. 당장 나가. 그 사람이 제 배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결국 저는 쫓겨나듯 그곳을 벗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이런 일을 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착잡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물질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요. 오후에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망, 죄송한데 오늘 물질 연습 못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대요. 위험한 바다에서 뭘 가르치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위험한 바다라니? 공사장 근처 바다는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이 중단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체험해녀 프로그램은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저녁에 정순이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해녀야, 큰일 났어. 또 무슨 일이야? 마을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어. 내가 개발 방해한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순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문해녀가 공사장에 무단 침입해서 공사 지연시키고 있다. 이러면 보상금도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해녀 할망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진 것 같아. 차라리 이참에 은퇴하시는 게. 댓글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해녀야, 좀 조용히 지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정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물질하러 간 건데. 그래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정순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짧아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바다에서 살면서 숨이 모자란 적은 없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증상이 계속되었어요.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숨이 막혔습니다. 할망, 괜찮으세요? 수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지와 함께 찾아왔거든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물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할망, 오늘은 그냥 쉬세요. 우리가 혼자 연습할게요. 은지가 말했어요. 저는 바닷가에 앉아서 두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함께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돌아보니 윤태경이 서 있었어요. 언제 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포기라니요? 보시다시피 바다가 많이 변했잖아요. 할머니, 나이에 이런 일 계속하시기엔 무리예요. 윤태경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어요. 전 아직 물질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제 공사장에 무단 침입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법적 조치라뇨? 공사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그런 일 원하지 않으시죠? 윤태경이 비웃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세요. 보상금이라도 제대로 받으시려면요. 그 사람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평소와 똑같은 파도였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어요. 은지와 수민이가 물에서 나왔어요. 할망,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바다가 무서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았어요. 가슴이 계속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평생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바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평생 해온 일을 포기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은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지선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이 제 바다를 빼앗아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순간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과 절망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공사가 진행되든 바다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파도는 낮게, 숨은 길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25살이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큰 태풍이 지나간 후였어요. 바다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평소 물질하던 자리에 모래가 쌓이고 바위들이 새로 나타났어요. 그때 동무 하나가 실종되었어요. 순덕이라는 아이였는데 저보다 3살 어렸죠. 태풍 후 첫 물질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미 포기했었어요. 사흘이나 지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찾았어요. 바다가 이렇게 변했는데 어디 갔겠어? 이제 그만해. 사람들이 말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순덕이는 제가 물질을 가르쳐준 아이였거든요. 넷째 날 새벽, 저는 혼자 배를 타고 나갔어요. 다른 곳은 다 뒤져봤으니 이제 골창 쪽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골창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태풍이 바위들을 옮겨 놓았거든요. 평소 길로는 갈 수 없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순물의 길이 생각났어요. 지하에서 솟아나는 물이 만드는 은밀한 통로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서 바닥을 따라갔어요. 순물이 나오는 곳에는 물의 맛이 달랐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골창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1시간을 헤매다가 드디어 골창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순덕이가 있었어요. 작은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순덕아, 제가 소리쳤더니 순덕이가 울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나 여기 갇혔어. 물이 너무 거세서 나갈 수가 없어. 태풍이 바위를 옮기면서 동굴 입구가 좁아진 거였어요.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오기 어려운 구조였죠. 저는 순덕이를 데리고 순물의 길로 돌아왔어요.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안전하게 돌아온 후 저는 그 길을 잊지 않으려고 종이에 그려두었어요. 물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돌무늬까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바다는 기억을 돌려주지 않지만 사람은 기억으로 바다를 지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에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구석에 노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린 바다 지도였어요. 종이가 많이 낡았지만 그림은 또렷했어요. 순물이 나오는 곳마다 작은 표시를 해뒀고 물의 깊이도 숫자로 적어뒀어요. 돋보기로 자세히 봤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했습니다. 젊을 때의 저는 정말 꼼꼼했었네요. 지도를 보니 희망이 생겼어요. 공사장 때문에 막힌 길이 있다면 다른 길도 있을 거예요. 순물의 길을 따라가면 안전한 어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순덕이가 생각났어요. 제가 구해준 그 아이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죠. 언니 덕분에 살았다고 항상 말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다가 길을 알려준 거죠. 바다는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해치기도 해요. 하지만 바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길을 열어줍니다. 저는 지도를 가슴에 품었어요.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늙었다고 하고 소용없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가진 건 50년의 경험과 기억이거든요. 창밖을 봤더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물질 도구를 챙겼어요. 오늘은 순물의 길을 다시 찾아볼 거예요. 그 길만 찾으면 분명히 새로운 어장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까지의 절망은 없어지고 단단한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녀 문해녀, 포기하지 마. 제가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바다는 기억을 돌려주지 않지만 사람은 기억으로 바다를 지킨다. 할머니의 말씀이 이제 이해되었어요. 제 기억 속에 바다가 있고 그 바다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아무도 그걸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개발사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장 종파리가 열쇠를 빌려줬어요. 해녀야, 뭘 찾으려고? 그 동의서 말이야.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회관에 들어가서 서류함을 열었어요. 개발사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두꺼운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서 한 장 한 장 봤어요. 제가 도장 찍은 설문지도 있었고 다른 서류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발견되었어요. 설문지 맨 아래 동해 조항의 글씨가 보통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돋보기로도 겨우 보일 정도였어요.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 봤더니 확실했어요. 의도적으로 작게 인쇄한 거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망이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증거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개발사 직원 명단에서 윤태경의 본명이 다르게 써 있었거든요. 윤해철이라고 써 있네.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해철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오래된 앨범을 뒤졌어요. 30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 남자아이 사진을 찾았어요. 제 조카 해철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윤태경의 얼굴을 비교해 봤어요. 닮은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었어요. 설마, 제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와 수민이가 찾아왔어요. 할망, 괜찮으세요? 며칠째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은지가 말했어요. 응, 괜찮아. 그런데 너희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저는 두 사람에게 윤태경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뭔가 나올 거라고 했죠. 무슨 일이세요? 수민이가 궁금해했어요. 혹시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은지가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윤태경. 있네요. 여기 회사 소개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여줬는데 정말로 윤태경의 프로필이 나와 있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해외 MBA 취득. 은지가 읽어줬어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제주 출신이라고 써 있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을까? 수민이가 다른 사이트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할망, 이거 보세요. 신문 기사가 있어요. 화면에 오래된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30년 전 기사였습니다. 제주 구자읍 출신 윤해철 군. 서울 명문과 입양. 새 이름은 윤태경. 기사를 읽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정말로 제 조카 해철이었어요. 할망,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내 조카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해철이는 제 남동생의 아들이었어요. 부모를 일찍 잃고 저희 집에서 키웠죠. 하지만 가난이 심해서
결국 서울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해철이가 말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고모, 나는 커서 바다 같은 곳에는 안 올 거야. 가난한 곳에는 안 살 거야. 울면서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아이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었네요. 할망. 그럼 왜 그분이 마을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수민이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아마 저도 모르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지요. 그날 저녁, 저는 해철이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대화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태경이 머물고 있다는 리조트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곧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해철아, 나 좀 봐. 제가 말하자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놀라움과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해철이 맞지? 윤해철 말이야. 그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모르는 이름이네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내 조카 해철이야.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착각이 아니야. 내가 널 키웠는데 모르겠니? 그때 해철이의 눈이 흔들렸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모,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해철아. 고모야, 제가 다가가려고 했는데 해철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니? 우리 마을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고모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해철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바다에서 사는 게 얼마나 처참한지 고모는 몰라요. 해철아, 저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저는 본사 임원이 돼요. 실패하면 지방으로 좌천이고요. 해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속인 거니? 속인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절차예요. 합법적이라고? 그 작은 글씨를 보고 제가 동의서를 꺼내 보였어요. 해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망이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고. 고모, 제발. 해철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이것만 넘기면 제가 원하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공해서 뭐가 좋니? 제가 슬픈 목소리로 물었어요. 해철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모, 저는 정말 돌아갈 곳이 없어요. 바보야. 내가 돌아갈 곳은 여기야. 내 고향이잖아. 하지만 해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철이는 여전히 제 조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동의서의 문제점을 찾아냈으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판세가 바뀔 거예요. 해철이와 만난 후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집에서 할머니가 그려주신 바다, 지도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이 지도가 해답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은지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할망,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야? 제 어머니가 변호사세요. 환경법 전문이거든요. 할망 이야기 들려드렸더니 도와주겠다고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지가 그런 배경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정말이야? 네. 내일 제주로 내려오신대요. 그 동의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세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마을에 관해 오랜만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저는 할머니의 바다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정순이가 물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려주신 손해도예요. 바다의 모든 길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순물이 나오는 곳, 물고기가 알을 낳는 곳, 해초가 자라는 곳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종팔, 이장이 지도를 자세히 봤어요. 이거 정말 자세하네. 언제 그린 거야? 50년 전쯤요. 우리 할머니는 평생 바다를 기록하셨어요. 저는 지도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제주 바다의 생태계를 기록한 문화유산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물었어요. 전통업 문화자산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발을 막을 수 있고요. 그때 은지가 나서서 말했어요. 제가 드론도 있고 수중 카메라도 있어요. 바다 속을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요. 수민이도 거들었어요. 저는 교사거든요. 교육청에 알아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보겠어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그럼 해보자. 정순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 다음 날, 은지의 어머니인 김 변호사가 제주에 도착했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애녀 할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김 변호사는 동의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명백한 부당 약관이에요. 글씨 크기부터 법적 기준에 맞지 않고 고의적 기망의 소지가 있어요. 그럼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가처분 신청을 해서 공사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요. 희망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바빴어요. 은지와 수민이는 바다 곳곳을 촬영했고 저는 다른 해녀들과 함께 전통 어업 방식을 기록했어요. 특히 순물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어요. 할머니의 지도를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할망, 여기가 맞나요? 은지가 물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어요. 맞아. 물맛이 다르지? 정말로 그곳에서는 지하수가 솟아나고 있었어요. 은지가 수중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김 변호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제주도청에는 문화자산 지정 신청을 했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법원에서 공사 일시 정지 결정이 나온 거예요. 할망, 성공했어요. 은지가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정말이야? 네.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지역 TV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온 거예요. 해녀 할머니의 투쟁기를 방송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방송 같은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할망, 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정순이가 말했어요. 결국 방송 촬영에 응하기로 했어요. 기자가 바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촬영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카메라맨도 오고 마을 사람들도 구경 나왔고요. 할머니, 바다에 직접 들어가셔서 순물 위치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수복을 입었어요. 산소통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할망, 위험하지 않아요? 은지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이게 내 방식이야. 바다에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물 위에서 저를 찍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순물이 나오는 곳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그곳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어요. 달콤한 지하수 맛이었어요. 물 위로 떠올랐을 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할머니,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이 길이 우리 숨기리우다. 제가 말했어요. 제주 사투리로요. 우리가 평생 지켜온 바다의 길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망가뜨리면 안 돼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어요. 저는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지켜야 해요. 촬영이 끝나고 며칠 후 방송이 나갔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해철이가 회사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은지가 뉴스를 보여줬어요. 개발회사에서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고 발표했어요. 기존 대규모 리조트 대신 어장 공유형 소규모 부표 리조트로 바꾼대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날 저녁 해철이가 찾아왔어요.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고모, 죄송해요. 제일 먼저 한 말이 사과였어요. 해철아, 고모, 방송 봤어요. 바다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보고 깨달았어요. 해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회사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설득했어요. 이게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요. 해철이가 새로운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바다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관광객들이 해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리조트였어요. 고모, 저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도 될까요? 해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내 고향이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희망이 보였거든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바지선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었어요. 바다가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잔잔했어요. 마치 바다도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파도는 낮게, 숨은 길게. 이 원칙으로 또 다른 내일을 맞을 준비가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세화포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조트는 바다 한복판이 아닌 해안가, 언덕에 작은 한옥 형태로 지어졌어요. 관광객들이 해녀 문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숨길 학교였어요. 제가 마을회관 옆 작은 건물에서 시작한 해녀 교육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학생들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 직장인들, 제주로 이주한 청년들, 그리고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다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녀 문해녀입니다. 제가 학생들 앞에서 인사했어요. 오늘은 숨 참기의 기본부터 배워볼 거예요.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예전 은지와 수민이와는 달리 정말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먼저 바다를 느껴보세요. 손을 물에 담그고 물의 온도와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씩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조심스럽게 물에 손을 담그는 모습이 어설프지만 진지했어요. 선생님, 물이 생각보다 따뜻해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그래요. 지금은 지하에서 나오는 수물 때문이에요. 이런 걸 알아두면 물질할 때 도움이 되죠. 저는 학생들에게 할머니가 그려준 바다 지도를 보여줬어요. 이제는 코팅을 해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할머니가 그린 손해도예요. 바다의 모든 길이 나와 있죠. 학생들이 신기해했어요. 이런 지도는 처음 봐요. 네. 이건 해녀들만 아는 특별한 지도예요. 여러분도 배우면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바닷가에 앉았어요. 요즘 이런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고모, 안녕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철이었습니다. 해철아, 왔구나. 해철이는 이제 마을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리조트 예약 시스템과 해녀, 체험, 프로그램 관리를 맡고 있죠. 오늘 예약이 또 들어왔어요. 다음 주에 일본 관광객 20명이 온대요.
그래, 바쁘겠네.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해철이의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갑고 계산적이던 모습은 없어지고 편안하고 따뜻한 모습이 되었어요. 고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스스로 바꾼 거야. 처음엔 어려웠어요. 본사에서 그만두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해철이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곳으로 돌아와서 고모랑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해철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생 많았어. 그때 은지와 수민이가 다가왔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숨길 학교의 정식 강사가 되었어요. 할망, 내일 수업 준비 다 됐어요. 은지가 말했어요. 고생했어. 그런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괜찮겠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수민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체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해녀가 되었어요. 할망, 정순이 언니가 찾으세요. 은지가 말했어요. 마을회관으로 가보니 정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녀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해녀회에서 우리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대. 전국 해녀대회에서 발표하라고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응. 우리가 한 일이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힘들게 읽어낸 결과가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하루가 알차게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리조트의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 바지선의 거대한 불빛과는 달리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학생들이 올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생각해 봤습니다. 숨 참기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되 함부로 대하지도 않는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학생들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선생님, 무서워요. 한 학생이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무서운 게 당연해요. 바다는 위험한 곳이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무서워한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어요.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바다도 우리를 받아줄 거예요. 학생들을 바닷가로 데려갔어요. 파도가 낮게 밀려오고 있었어요. 자, 저 파도를 보세요. 높게 치는 파도는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낮게 오는 파도는 오래 지속되죠. 학생들이 파도를 유심히 봤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은 짧게, 책임은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책임이 뭐예요? 바다를 지키는 것, 전통을 이어가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것도 그런 책임의 연장선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바다에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깊은 곳까지 내려가 봤어요. 물속은 예전보다 더 맑아졌어요.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바다가 스스로 회복한 거죠. 전복과 소라들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정말 놀라운 곳이에요. 상처를 입어도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거든요. 물 위로 올라와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파도는 낮게, 숨은 길게. 이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파도처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숨처럼 깊고 오래 지속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해녀의 지혜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풍경을 봤어요. 예전과 달리 활기가 넘쳤어요. 관광객들이 마을을 구경하고 젊은 사람들이 해녀 체험을 하고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바다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 바다 위에서 새로운 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 문을 열었어요.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깊은 호흡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해녀문해녀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